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교도 관련 신학 서적 읽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이렇게 건강과 의학 관련된 그러한 책을 좀 중간중간에 자주 넣어서 지루한 이런 책 읽기만 하는 것에서 좀 탈피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어야 또 좋은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좋은 책을, 의학 관련 책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보도루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책 제목은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이 아보도루 교수님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면역학자로서 1996년에 백혈구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해명했습니다. 2000년에는 100여 년 동안 의학계의 통설이었던 위궤양은 위산이다라는 이 설을 뒤집는 과립구설을 발표하여 의학계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면역학 분야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의학자로서 현재 일본 니가타 대학의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교수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면역혁명이라는 이러한 면역혁명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건강 비법 해서 50대가 꼭 알아야 되는 건강 기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익히면 평생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생활 속의 면역 강화법이다 해서 아보도루 교수님이 지으신 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보도루 면역 밥상이라고 해서 먹는 면역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가 거꾸로 보이네요. 이렇게 먹는 면역력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조하고 있고요. 오늘은 짧게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 다음에 두통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 앞쪽에 보면은 넘기다 보면은 이러한 이제 도식표가 나오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식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통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보도루 교수님이 보시는 이 병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분은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이런 것이 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율신경계를 교란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이 도표에 의하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로, 그 다음에 지나친 고민, 그 다음에 약물 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 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우리 인간이 받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은 주로 낮에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신경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우리가 이제 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거나 그럴 때 우리의 그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소화가 되고 이런 활동이 우위에 있을 때를 부교감신경 우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일반적인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반영이 되냐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우위에 가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가면 교감신경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상호 밸런스가 이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돼도 병이 오고,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위를 범해도 병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줄 때 인간은 이렇게 생명 현상이 질병 없이 이렇게 쭉 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표를 쭉 읽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로나 지나친 고민, 또 약물 남용 등으로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지면 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팍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나오냐면은 이걸 4대 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째로 그 백혈구에는 우리가 그 과립구라는 거라고 부르는 그 과립구가 있고, 그 다음에 림프구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이 이렇게 우세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백혈구 중에 하나인 림프구,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이게 해결하는 해결사인데, 또 우리 몸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인데, 이 림프구가 숫자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35%, 총 백혈구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서 림프구가 한 35%를 차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100% 중에서 60% 정도가 과립구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수치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역 체계의 핵심인 자율신경에서 그 백혈구, 이 백혈구가 백혈구 중에서 그 림프구의 숫자가 35% 정도라고 그랬는데, 보통 한 1세제곱미리당 백혈구 림프구 숫자가 2,200개 정도 이상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1,00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 상태나 밤을 새는 과로, 중노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고민, 염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림프구의 수치가 2,200 숫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뭐 1,800, 1,600, 1,50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과립구의 수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백혈구 수치가 백혈구 100% 중에서 60% 정도가 이제 과립구가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정상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4대 악이 되는데, 그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림프구 2,200개 수치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생겼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설이나 분비, 이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여러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소화액도 이렇게 잘 분비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설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효소나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제때제때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이 쭉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교감신경이 우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게 이제 교감신경이 우위되면 호르몬의 일종인 우리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거기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긴장을 막 할수록 아드레날린이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인간이 그 위기 대처 능력을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이제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비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과잉으로 나오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서 혈행 장애가 옵니다. 이게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행이 잘 이렇게 통행이 잘 안 되겠죠. 그걸 혈행 장애라고 부르고 허혈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악은 어떤 거가 생기냐면, 아까 교감신경에 의해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요게 혈관도 수축시키지만, 과립구라는 그 백혈구 안에 있는 수치가 높아진다 그랬죠. 이 과립구 수치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막 뭐 2배로 늘어난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우리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게 돼, 몸에서 이상세포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킬링하는, 죽이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우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되지만은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도 공격을 하고 조직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이 이제 점막 같은 데를 공격하면 생기는 병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조직 기인성 또 질병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악이 생긴다 그랬죠. 아까 스트레스로. 그 림프구의 수치가 이제 내려가고, 또 과립구의 수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배설이나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혈행이 장애가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거죠. 저희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가 또 막 뛰어다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림프구 숫자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를 감시하는 그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염증이나 감기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감염증과 감기가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여러 질병들이 생기죠. 다양한 병에 걸리기가 쉽고 또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암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질병들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 의하면 이제 녹내장, 그 다음에 변비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석,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요독증, 그 다음에 티눈, 그 다음에 갱글리언,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 구갈증, 식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는 그 NK 세포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NCT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NKT, 그런 세포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이런 게 분비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암세포의 증식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 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아까 과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이 심장의 박동수가 이렇게 막 빨리 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각이 이렇게, 이게 너무 뛰게 되면 이제 지각이 약간 둔화되고요. 미각에 이상이 오고, 시력의 저하가 약간 오고, 난청도 올 수가 있고, 후각 그 저하도 오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해지면 되면 이제 긴장 흥분 상태가 돼갖고 초조해지고, 자주 또 이게 확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불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협착감이 생기고요.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여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식을 하게 되거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폭식을 하는 거죠. 원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은 폭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비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권태감도 생기고 공포감도 생깁니다.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되면 감염증이 생기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고 암이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4대 약 중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진다 그랬죠. 수축돼서 혈행이 이제 중요한 이 혈행의 장애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직에 노폐물이 이렇게 그냥 혈행이 잘 안 되니까 노폐물을 혈액이 이렇게 산소도 주고 이산화탄소를 빼오고 뭐 노폐물도 수거하고 영양물질도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혈행이 잘 안 도니까 이제 조직에 우리 몸 조직에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 조직에 그 노폐물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냥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쓰레기 안 치워가면 막 온 동네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조직에 노폐물이 막 쌓이게 돼서 이제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암물질이 쌓여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우리 몸에는 한 100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 그래요. 이게 좁쌀, 다 모아보면 좁쌀 크기 하나 정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있을 때는 이 몸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 림프구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거나 뭐 여러 자체 방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 40, 5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많이 생기냐면 오십견이라는 것처럼 이 어깨 결림이 많습니다. 이 어깨 결림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몸에서. 아,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이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원인을 찾아내서 이 원인을 좀 해결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깨 결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이렇게 저립니다. 혈행이 안 도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쥐도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 생깁니다. 두통도 혈행이 장애가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통, 허리도, 우리가 척추가 곧장 있는데 이 척추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근육에 붙어 있습니까? 척추에 근육이 붙어 있는 겁니까? 근육이 척추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이 이렇게 혈행이 잘 안 돌게 되면은요, 이 근육이 이렇게 야위어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이게 정상적으로 막 근력 운동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근력이 튼튼해져서 혈행이 잘 돌고 마음도 편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게 혈행도 잘 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도 잘 안 하고 걱정 의심은 많고 그러면 아까 그런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자꾸 근육이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져. 그러면 이 척추가 이 근육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근육의 양이 자꾸 좁아지면 이 뼈가 이 척추가 곧장 서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잖아요. 우리 몸에 중력이 딱 이렇게 자꾸 누르고 있는데 근육이 딱 달라붙어서 딱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력이 자꾸 얕아지면은 이 뼈가요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제대로 곧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통도 오는 겁니다. 허리통도. 그게 다 근육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요통도 뭐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현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이제 무릎 통증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각 부분에 신경통이 오게 되고 또 안면마비 그다음에 이제 관절 류마티즘 이런 것도 오게 되고요. 오십견도 오고 체질도 그런 겁니다. 혈행이 잘 안 돌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다음에 정맥류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치주질환 이런 것도 생기고 탈모 이런 것도 생기고 저도 지금 머리털이 좀 빠지는데 이것도 여기 혈행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기증이 좀 어지러지하고요. 이명 귀에서 갑자기 메니에르라는 병처럼 원인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막 기계음이 나거나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것도 혈행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이게 혈관을 수축하게 되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뇌 쪽에서 혈관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경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심장에서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협심증도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걸린다고 해요. 그다음에 냉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어른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 근육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월경 곤란증, 그 다음에 여자 자궁 같은 게 근종거이 생기는 것들 있죠.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다 혈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약인 활성산소가 이제 증가되고 과립구가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조직의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버섯, 저도 이제 막 검버섯이 생겨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같아요.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또 많이 생깁니다. 이게 피부가 탱탱하지는 못해요. 자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조직이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기미도 생겨요. 기미가 없던, 전에는 이게 젊은 청춘을 유지했던 그 얼굴이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과로 이런 거, 약물을 남용을 많이 한다든가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해서 과립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미도.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조직 파괴로 인한 염증은 이제 암이죠, 이게. 암이나 위궤양, 뭐,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병, 그 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백내장, 그 다음에 당뇨병, 통풍, 갑상선 기능장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립구가 또 너무 지나거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화농성 염증들을 일으키는데요. 급성 폐렴,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충수염, 간염, 췌장염, 화농성 편도염, 구내염, 부스럼, 여드름,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병에 이제 걸리게 되고 감염이나 암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 간단한 이 구조 설명하다 20분이 지나갔는데, 그럼 이제 두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아보드로 교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는가, 이제 16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두통은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나 몸의 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중후성 두통과 병이 원인이 아닌데도 나타나는 기능성 두통, 이걸 만성 두통이라고 한답니다. 이 기능성 이 두통에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 그다음에 군발성 두통이 있는데, 이 두통이 있는 사람의 70%는 긴장형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긴장형 두통은 무엇인가? 긴장형 두통의 증상은 강한 통증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으로 머리를 꽉 조르는 듯하고 무언가로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나 눈이 덩달아 피곤해지기도 하는 일이 자주 있고요. 회사에서의 대인관계가 삐걱거린다거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사무 등으로 눈과 어깨를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심신에 가해지는 갖가지 스트레스로 신경과 근육이 긴장하여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가대처법으로는 이 긴장형 두통으로 고생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찾지는 않는다. 진통제를 먹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약을 먹으면서 이제 대처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가대처를. 그러나 이 진통제는 두통을 재발시키는 불씨만 만드는 꼴이라서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원래 이 두중감이나 어깨 결림, 심신의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머리, 어깨 주변의 피가 제대로 이렇게 돌지 않아, 아까 혈행 장애가 있다 그랬죠? 혈류장애. 이러한 교감신경 자극약인 진통제가 결국 교감신경을 또 자극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과도하게 와서 혈행이 안 돼서 생긴 병인데, 진통제를 먹게 되면 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약 때문에 교감신경을 더 자극한다는 거죠. 교감신경 긴장으로 머리와 어깨 주변의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생긴다. 교감신경의 자극약인 진통제를 일상적으로 쓰면 피의 흐름은 계속 나빠진다.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곧바로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곤란한 일로 온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요통, 허리 통증도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릎 통증, 특별한 부위에도 통증이 또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는 냉이 또 심해지거나 난소낭증, 난소에
잘 생기는 둥글고 잘 움직이는 주머니 모양의 종양이라고 합니다. 난소낭종 등의 새로운 병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통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통제에 의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중감을 없애는 데는 침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침. 또한 침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등을 쭉 펴고, 등을 이렇게 쭉 펴고, 어깨를 약간 뒤로 이렇게 젖힙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서 어깨로 흐르는 피가 잘 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죠? 등을 쭉 펴고, 이렇게 웅크리지 말고, 등을 쭉 펴고, 어깨를 약간 뒤로 이렇게 젖힌다는 거죠. 어깨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힌다. 그러면 이제 피가 잘 돈다는 얘기예요. 책상에서 일을 할 때나 서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피로감을 느끼면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몸을 풀고 스트레스를 발산하도록 기분 전환을 해본다고 합니다. 또한 스팀 타월, 따뜻한 그 타월로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경혈을 자극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뜻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목 근처에 이렇게 대는 것도 이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이렇게 막고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팀 타월 사용법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눈과 어깨를 혹사시키는 사람은 일하는 중간에 스팀 타월을 목덜미에 대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타월이 차가워지기 전에 떼어낸다. 경혈 자극이라고 있습니다. 경혈 자극. 이마 뒤끝에서 윗부분에 걸쳐 있는 이마가 여기죠. 이마 끝에서 귀 윗부분 여기에 이제 되는데 요렇게 해서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귀 쪽하고 이렇게 손을 3개를 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요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마 끝에서 귓부분에 걸쳐 있는 이 두유, 솔곳, 각손 요 3곳의 경혈에 3손가락을 대고 누른다. 첫 번째 두유의 위치인데 눈초리와 귀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요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눈초리 눈썹에서 요 귀 사이에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곳은 귓바퀴의 가장 윗부분에서 3cm 정도 위에 된 곳, 여기를 이제 솔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부터 귀 사이, 이쪽이 두유라고 하는 곳, 여기와 여기서부터 3cm 위에 있는 여기 솔곳, 그 다음에 귀 바로 위에 여기 끝에 바로 뒤에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꼭 누르라는 얘기죠. 이렇게 꼭 경혈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2, 3회 한 번에 5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꼭 좀 강하게 누른 뒤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통증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가리지 말고 마사지를 합니다. 경혈.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요. 하루 2, 3회.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을 이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어떤 병인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합니다. 주로 머리 한쪽이 욱신욱신 고동치듯이 아프며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징조로서 깜빡깜빡 불빛이 보인다거나 눈이 마치 안개가 끼듯이 뿌얘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 몇 시간에서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되며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는 원인과 치료는 편두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현재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혈관설이라고 해서요.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동맥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어떤 이유로 대량으로 방출이 되어서
혈관이 바짝 오그라들었다가 세로토닌이 분해되자 갑자기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하여 통증이 일어난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3차 신경 혈관설인데요. 어떤 자극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 이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혈관에 염증이 생겨 혈관이 확장함으로써 일어난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혈관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아까 말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빛의 강한 자극, 빛. 밤에 일을 하면 이게 불 켜놓고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이 빛의 자극,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격한 운동, 담배, 그 다음에 화학약품 등의 냄새. 화학약품이 뭔지 아시겠죠? 그 냄새. 이렇게 미술하는 분들은 이게 유화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도 케미칼 냄새죠. 그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잠을 푹 자고 강한 빛이나 냄새 등의 자극을 피하는 등의 생활 지도와 약물 치료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보도로 교수님의 치료 방법인데요. 뇌혈관이 너무 열리는 원인은 여러 설이 있는데 이 아보 선생이 지적했듯이 부교감 신경의 반사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교감 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류가 나빠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혈관을 이렇게 엽니다. 우리 몸은 자동이라 그랬죠. 이 혈관을 확장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 나오게 되면은 이게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의 반사가 지나치게 되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비례해서 생기는 거죠. 이 두통 발작 예방약의 대부분은 교감 신경 자극제라고 합니다.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통증을 없애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나 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약을 쓰다 보면은 교감 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돼서 결국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급격한 확장이 또 일어나고 두통이 발작이 또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보도로 교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가벼운 환자에게는 방안을 어둡게 해놓고 커피나 홍차, 약간 진하게 우린 녹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쉬라고 이제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음료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적당히 혈관을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통증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잠이 안 오겠죠. 그렇지만 참기 어려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율신경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환자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요. 약물을 쓰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COX2라는 그 저해약이 있다기도 하는데 이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 진통약인 오수유탕이라고 이것을 이제 복용시켜서 하기도 하고, 침으로 이렇게 교감신경을 이렇게 자극시켜 주기도 합니다. 살짝 침으로. 침도 이제 찌르는 그 깊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느 신경을 깊게 찌르면 이제 그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거나 뭐 얕게 찌르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수님은 이렇게 침으로 교감신경을 살짝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누그러지고 나서는 계속 침을 놓아 자율신경 밸런스를 잡고 재발하는 간격이 점차 넓어지며 이윽고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방 진통약인 그 오수유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두통과 구토감을 막는 작용이 있다. 뭐 그런 치료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20분 안에 보통 끝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34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그 저명한 의학 교수님인 아보도르 교수님의 니가타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의 그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그 책에 서문을 막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에 계속 자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